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사용자 측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죠. 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변개하기로 한 것과 차등화 적용이 무산된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대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나 근로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 있는데요.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의결이 진행되면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후 논의에 참석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나선 겁니다. 또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용자 측이 불참한 것을 두고 노동계나 공익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노동계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마지막 날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참석을 바란다면서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심의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이제 오늘인 건데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어요. 네, 이 때문에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어제 열린 5차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면서 항의의 뜻으로 사용자들이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용자 위원들이 한 번 더 일정에 불참하게 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회 의견만으로 의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 측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 측은 원래 마이너스나 동결을 원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경영계는 마이너스 인상 또는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용자 측은 과거 심의 당시 대부분 동결을 제시하긴 했지만 2009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5.8% 인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29%의 급격한 인상에 사용자 측이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측이 다음번 회의에도 불참하게 된다면 이제 근로자 측과 공익위원들만으로도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회 이상 무단 불참하게 되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암시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데요. 사용자 측이 보이콧을 고수하고 또 공익위원 9명 중에서 1명이라도 근로자위원안에 찬성하게 되면 이 노동계 입장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에 한 번도 동결되거나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 이제 오늘까지인 건데 이 시한을 넘기면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6차 전원회의가 종료가 되면서 법정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것은 어렵게 됐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8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7월 14일 새벽에서야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7월 중순까지 결정이 되면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을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가희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7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파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한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로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이 대략 10만 명 정도입니다. 노조는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또 파업에 나서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부분이 좀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이 분야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교육공무원 본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등도 참여하는데 당장 이들이 참여하면 국립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 시설을 비롯한 비정규직 종사자분들이 손을 놔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연대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뭔가요? 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 임금차별 철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화, 간접 고용 방식의 자회사 전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얼마 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한 항의를 표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의 조건부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웅진그룹이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웅진코웨이를 다시 매각합니다. 되찾은 지 3개월 만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 지분 25.08% 전량을 매각합니다. 코웨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웅진그룹은 지난 2012년 재무 상황 악화로 그룹 간판 계열사 코웨이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코웨이를 다시 인수했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오뚜기 경영자의 대명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코웨이 인수는 웅진그룹의 미래의 새로운 큰 아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끊임없이 코웨이 인수를 희망했고. 그러나 인수를 위한 자금 2조 원 중 1조 6천억 원은 빚으로 조달해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게 된 건 지난달입니다. 태양광 사업 계열사인 웅진에너지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결국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웅진의 신용등급이 BBB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향후에 그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갖고 그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웨이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웅진 코웨이를 매각을 하면은 무부채 수준의 기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웅진그룹은 또 레저, 출판 등 다른 계열사를 매각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웅진그룹은 그동안 확장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결국 그룹의 모태였던 교육 사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다시 매물로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매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매각하는지, 매각되면 웅진과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취재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사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이 웅진코웨이를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결국 다시 팔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회장이 절치부심 끝에 6년여 만의 시간 만에 되찾은 웅진코웨이를 다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인데요. 네. 윤 회장은 웅진코웨이를 되찾으면서 감격에 겨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시 윤 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는 실패한 오너가 다시 키운 예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필코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본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시킬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보도에서는 자금 조달의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웅진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워진 겁니까? 네, 지금 업계에서는 웅진그룹의 현재 상황이 7년 전 모습과 판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극동건설에서 시작된 위기가 그룹 전반으로 번져서 2012년 10월 지주사인 주식회사 웅진, 당시 웅진홀딩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었는데요. 네. 이 현금 창구나 다름없던 웅진코웨이를 MBK에 1조 2천억 원에 팔았고 또 웅진식품, 웅진케미칼들도 함께 매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계열사 부실이 웅진그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업체죠. 웅진에너지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웅진플레이도시, 웅진북센이 팔려갈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웨이에 대한 매각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한국투자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매각 대상은 웅진싱크빅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25.08%입니다. 구체적인 매각 후보에 대한 윤곽은 좀 나왔나요? 네, 일단 2012년 매각 당시에 관심을 보였던 대기업들이 우선 물망에 올랐는데요. 네.
GS 리테일은 당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거론될 만큼 관심을 가진 회사입니다. 본입찰에 불참했던 CJ도 잠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롯데쇼핑, SK네트워크스 등이 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모투자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웅진으로부터 인수했다가 되판 전력이 있는 만큼 또 대기업이 아닌 사모투자펀드가 인수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렌털 정수기업계 1위인 코웨이가 대기업에 팔릴 경우에는 업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주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발행 주식을 늘려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등 3가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총수를 기존 4억 주에서 6억 주로 늘리고 전환 사채 발행 한도를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뀐 정관에 따라 확대된 주식과 전환 사채를 통해 산업은행과 채권단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은 1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가 줄어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주총회 결정은 부채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나마 좀 부담이 줄었다. 인수할 경우에 어떻게든지 몸집을 자꾸 줄여놨으니까 기대도 해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발행 가능 주식 총수가 늘어나면서 추후 선정될 인수자도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인수자에게 유상증자 길을 터줌으로써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임시주총에서 7월 중 입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연내 매각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우리 재벌 총수들이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제2중동 특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성과와 과제, 김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삼성그룹의 영빈관 승지원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왕세자가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았습니다. 청와대 오찬까지 포함해 일부 재벌 총수는 빈살만 왕세자와 하루에 3번 만난 겁니다. 이딴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최태원 회장은 에너지와 배터리 사업, 구강모 회장은 가전사업 협력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협력을, 현대중공업은 합작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효성과 GS, SK도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습니다. 석유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사우디에게 우리 기업이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겁니다. كما تعلمون فخامتكم فإن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قد وضعت خطة لتحول تاريخي وهي رؤية المملكة 2030. قم على هذه الرؤية على كون مملكة قوة استثمارية رائدة ومربط بين القارات الثلاث، محور ربط بين القارات الثلاث. 빈살만 왕세자가 약속한 투자액은 SOE 시설 투자 등 약 10조 원 규모입니다. 이 기회를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오래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보다 세심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25년 뒤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고용과 생산은 물론 소비와 투자 등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 기반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내다본 2017년부터 2047년까지의 인구 전망을 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9곳에서 2년 전부터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 인구 감소 추세로 25년 뒤인 2044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전국 인구는 2년 전 5,136만 명에서
30년 뒤에는 4,900만 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서도 이탈하게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 15세부터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전국 생산 연령 인구가 2017년 3,757만 명에서 30년 뒤에는 1,20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제 전체 생산성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또 요인이죠. 소비를 잘 못하고 예비적인 저축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그 수요 확장을 억제하는 거죠.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각해집니다. 204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35%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52.4%의 인구가 전체 인구를 부양하게 되고 특히 강원과 영남권, 호남권의 경우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 주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33주 만인데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서울 집값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을 멈췄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강남구는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송파구도 지난주에 비해 0.02% 올랐습니다. 또 서초구 역시 이번 주 0.03% 올라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6주 만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강남권 외에도 용산과 양천, 동작구 등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구의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뭔가요? 한국감정원은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일부 인기 신축 단지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송파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 음마아파트가 지난해 최고가 수준으로 거래가 됐고 용산구의 원유로사가 재건축 단지는 최근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감정원은 일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희망 가격의 차이가 있어 당분간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주 연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올해 말부터 휴대전화에 은행별로 앱을 여러 개 설치하지 않고도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더 연장돼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앱 하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고요? 네, 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는 12월부터 모든 은행의 거래 시스템을 개방하는 이른바 오픈뱅킹이 구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은행 한 곳에 앱만 설치해도 다른 은행의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신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정보도 올해 말부터는 카드사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또는 앱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자동 납부 일괄조회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행되고 한 곳에서 자동 납부를 해지하고 변경하는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더 늘려서 올해 말까지는 3.5%의 개소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라 출고가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이 21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 65만 원가량이 경감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도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고 지급 기간도 당초 90일에서 240일이었던 기간이 120일에서 260일로 연장됩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지급액은 126만 원이, 지급 기간은 29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돈 대신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품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쓰레기 분리배출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겠죠. 이게 실제로 가능한 마트가 내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오수영 기자가 미리 체험해봤습니다. 서울 연남동의 이 마트에선 캔과 페트병을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캔 하나는 15원, 페트병은 한 개당 10원입니다. 라벨을 분리한 페트병을 이렇게 기계 안에 넣으면 내부에서 카메라가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별한 뒤 압축하고 수거합니다. 한 스타트업이 만든 이 마트는 제대로 된 재활용을 해보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쓰레기가 돈이 되려면 분류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재화고,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어떤 자원의 가치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놀이를. 재활용 쓰레기로 가방과 티셔츠, 또 브로치 등을 살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들도 재활용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컸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해서 저도 이제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근데 마침 너무나도 재미있게 마트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소비자들하고도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재활용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쓰레기 마트는 오는 9월 초까지 문을 엽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줄면서 농가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한 식품 대기업이 만드는 즉석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농가의 상생 현장을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20년째 쌀 농사를 짓는 전병양 씨는 지난해부터 걱정을 덜었습니다. 즉석밥을 만드는 한 식품 대기업이 지역 농협으로부터 구매하는 쌀 수량을 늘리면서 판로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겁니다.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 판로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획 재배를 하게 되었고 참 좋습니다. 우리 쌀만 고집하는 이 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쌀 구입량을 전년 대비 20% 넘게 늘렸고,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를 확대하면서 현재는 전국 14개 지역 2,500여 개 농가에서 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윈윈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많은 원료를 아무거나 쓸 수 없다 보니까 좋은 산지에 좋은 쌀을 사기 위해서 아산시와 많이 협업을 하게 되었고요. 계속 진행하여서 국내 모든 농가분들이 쌀 파는 걱정 없이 농사 지으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즉석밥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어 해외 판로도 간접적으로 열리게 된 셈입니다. 전 세계에 내가 지은 쌀이 식탁에 올라가니까 뿌듯하고 농민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업과 농가가 힘을 합쳐 쌀 소비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평범하게 자란 청년 아더. 하늘이 정한 왕만이 뽑을 수 있는 엑스칼리버를 뽑아 올립니다. 많은 왕을 대신하기 위해 하나의 왕이 나셨다. 혼란의 고대 영국을 지켜낸 전설 속의 영웅 아더왕을 재해석한 뮤지컬 엑스칼리버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평범한 한 청년이 빛나는 제왕으로 거듭나는 여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위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압도적인 무대 연출과 카이와 김준수, 엄기준 등 스타 배우들의 열연, 프랭크 와일드혼의 다채로운 넘버들까지 흥행 요소를 두루 갖춘 기대작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스케일과 또 최고의 제작진들, 배우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나간 최고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발레 단원들이 발레복 대신 검정 수트를 입고 우아한 몸짓 대신 자유롭고 파격적인 안무를 선보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대한민국 발레 축제 주간을 맞아 모던 발레 -7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바체바 무용단 출신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이 기존 작품들의 주요 장면을 엄선해 재구성했습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흥겨운 댄스 공연으로 정통 발레의 따분함을 벗었습니다. 바닥과 벽면이 흑백의 영문으로 도배됐습니다. 무역전쟁에서부터 버지니아 울프 소설의 한 구절까지 텍스트 속을 거닐며 다양한 질문과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거장 바바라 크루거의 전시회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병치한 광고 형식이 특징으로 특히 빨강색 박스 안에 흰색 글자를 넣은 표현법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슈프림 로고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1980년대 작품부터 작가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담은 한글 설치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앞으로는 생체 정보만을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첫 거래에서 실명 확인을 하고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다음 거래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생체 정보만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 동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상 동부에는 밤까지 약한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소나기는 갑자기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만큼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낮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는데요. 또 낮 동안 곳곳으로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2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속초와 울진의 낮 기온 24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토요일 전국에서 비가 시작돼서 일요일 낮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